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하고 혼란스러운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혼란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명확한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 혹은 일시적인 기분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자 상대를 통제하려는 뿌리 깊은 심리적 전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과시이며 조용한 지배이자 우월함을 드러내는 은밀한 자기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매듭을 짓고 싶어하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화해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러한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도박사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을 바로 그 간헐적 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강렬하게 당신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쏟아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모습을 감춥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인간의 마음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설명 없이 끊어지면 우리는 극심한 방향 감각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적인 결함이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숙한 행동으로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에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당신이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따질 수도, 해명을 들을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진공 상태 속에서 당신의 머릿속은 온전히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수없이 되감기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비난을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상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의 거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왜 그토록 파괴적이냐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감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오직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실존적 조종입니다. 이 전술이 특히 더 교활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홍수처럼 밀려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 침묵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으로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통제력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당신의 모든 행동 속에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감정의 소용돌이 모두가 그들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소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쓰라린 마음으로 인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이 맥락에서 침묵이 결코 중립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종 행위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당신은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그리고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굴레에 오래 머물수록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친절함이 아니라 혼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자신을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비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나에게 이러는 걸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정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적 주파수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부서지기 쉽고 과장된 자아상이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만함은 가면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인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그들이 해를 끼쳤다는 사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 가면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들이 평생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써온 거울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무엇을 할까요? 도망칩니다.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낳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한 부분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세계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 이런 감정들은 분명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시스템을 종료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오해해서, 혹은 당신이 그들을 도발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책임감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원래의 상처가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니었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혼란의 짐까지 추가로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회피하며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당신은 두 사람 몫의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지나쳤던 거야. 내가 그를 떠나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비뚤어진 논리일 뿐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훈련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과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감정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지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 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를 고치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잘 설명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 본능들은 추가적인 착취의 빌미가 되는 취약점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회피, 즉 전략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왜곡된 현실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심오할 정도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누군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 모든 경험이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책임감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반영할 뿐입니다. 둘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침묵을 깨려는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고 잊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와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순간 어떤 가치를 따르며 살고 싶은가? 존엄함인가? 아니면 절박함인가? 진실성인가? 아니면 굴복인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이라는 벌은 오직 자신이 그럴 만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행사하던 힘을 무장해제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게임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춥니다. 혼돈 대신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존중받고 경청되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왜곡과 혼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용기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하고 혼란스러운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혼란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명확한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 혹은 일시적인 기분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자 상대를 통제하려는 뿌리 깊은 심리적 전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과시이며 조용한 지배이자 우월함을 드러내는 은밀한 자기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매듭을 짓고 싶어하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화해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러한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도박사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을 바로 그 간헐적 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강렬하게 당신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쏟아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모습을 감춥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인간의 마음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설명 없이 끊어지면 우리는 극심한 방향 감각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적인 결함이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숙한 행동으로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에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당신이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따질 수도, 해명을 들을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진공 상태 속에서 당신의 머릿속은 온전히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수없이 되감기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비난을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상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의 거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왜 그토록 파괴적이냐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감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오직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실존적 조종입니다. 이 전술이 특히 더 교활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홍수처럼 밀려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 침묵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으로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통제력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당신의 모든 행동 속에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감정의 소용돌이 모두가 그들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소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쓰라린 마음으로 인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이 맥락에서 침묵이 결코 중립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종 행위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당신은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그리고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굴레에 오래 머물수록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친절함이 아니라 혼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자신을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비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나에게 이러는 걸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정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적 주파수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부서지기 쉽고 과장된 자아상이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만함은 가면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인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그들이 해를 끼쳤다는 사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 가면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들이 평생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써온 거울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무엇을 할까요? 도망칩니다.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나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한 부분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세계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 이런 감정들은 분명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시스템을 종료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오해해서, 혹은 당신이 그들을 도발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책임감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원래의 상처가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니었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혼란의 짐까지 추가로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회피하며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당신은 두 사람 몫의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지나쳤던 거야. 내가 그를 떠나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비뚤어진 논리일 뿐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훈련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과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감정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지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를 고치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잘 설명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 본능들은 추가적인 착취의 빌미가 되는 취약점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회피, 즉 전략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왜곡된 현실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심오할 정도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누군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 모든 경험이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책임감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반영할 뿐입니다. 둘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침묵을 깨려는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고 잊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와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순간 어떤 가치를 따르며 살고 싶은가? 존엄함인가? 아니면 절박함인가? 진실성인가? 아니면 굴복인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이라는 벌은 오직 자신이 그럴 만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행사하던 힘을 무장해제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게임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춥니다. 혼돈 대신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존중받고 경청되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왜곡과 혼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용기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하고 혼란스러운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혼란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명확한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 혹은 일시적인 기분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자 상대를 통제하려는 뿌리 깊은 심리적 전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과시이며 조용한 지배이자 우월함을 드러내는 은밀한 자기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매듭을 짓고 싶어하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화해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러한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도박사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을 바로 그 간헐적 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강렬하게 당신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쏟아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모습을 감춥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인간의 마음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설명 없이 끊어지면 우리는 극심한 방향 감각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적인 결함이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숙한 행동으로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에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당신이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따질 수도, 해명을 들을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진공 상태 속에서 당신의 머릿속은 온전히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수없이 되감기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비난을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상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의 거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왜 그토록 파괴적이냐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감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오직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실존적 조종입니다. 이 전술이 특히 더 교활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홍수처럼 밀려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 침묵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으로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통제력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당신의 모든 행동 속에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감정의 소용돌이 모두가 그들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소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쓰라린 마음으로 인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이 맥락에서 침묵이 결코 중립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종 행위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당신은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그리고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굴레에 오래 머물수록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친절함이 아니라 혼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자신을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비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나에게 이러는 걸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정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적 주파수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부서지기 쉽고 과장된 자아상이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만함은 가면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인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그들이 해를 끼쳤다는 사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 가면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들이 평생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써온 거울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무엇을 할까요? 도망칩니다.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낳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한 부분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세계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 이런 감정들은 분명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시스템을 종료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결국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오해해서, 혹은 당신이 그들을 도발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책임감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원래의 상처가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니었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혼란의 짐까지 추가로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회피하며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당신은 두 사람 몫의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지나쳤던 거야. 내가 그를 떠나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비뚤어진 논리일 뿐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훈련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과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감정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지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를 고치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잘 설명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 본능들은 추가적인 착취의 빌미가 되는 취약점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회피, 즉 전략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왜곡된 현실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심오할 정도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누군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 모든 경험이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책임감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반영할 뿐입니다. 둘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침묵을 깨려는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고 잊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와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순간 어떤 가치를 따르며 살고 싶은가? 존엄함인가? 아니면 절박함인가? 진실성인가?
아니면 굴복인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이라는 벌은 오직 자신이 그럴 만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